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익을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함재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가상화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상화폐가 정말 앞으로는 이제 시대의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정확한 그런 안전하고 완벽하게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좀 자리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비트코인 그리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이게 어떤 그런 원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코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투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코인이 유통이 되고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자세히 한번 기초 강의로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좀 재밌게 여러분들 많이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암호화폐, 너는 뭐니?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일단은 코인과 그다음에 토큰, 그죠? 자, 코인과 토큰 좀 다릅니다, 그죠?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블록체인과 코인은 여러분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죠? 그때 이제 하나의 서브 개념으로 나왔던 게 블록체인인데 지금은 이제 가상화폐가 예전에는 이제 좀 변동성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보다는 블록체인이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하잖아요, 그죠?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게 블록체인인데 사실은 블록체인이, 그죠? 비트코인이 없으면 블록체인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이 없으면 블록체인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의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걸 한번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암호화폐 개념 정리를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이 블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블록. 자,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서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인데 이거 말 그대로 사전적 정의에 불과합니다. 자, 블록체인 이제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연결되는 느낌이고, 자, 블록이라고 하면은 뭐 하나의 그죠 뭐 조각된 그런 형태를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돈을 보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돈을 보냈는데 솔직히 1대1 거래, 1대1 거래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위조나 변조라든 것들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돈을 보냈어요. 돈을 보냈는데 제3자가 껴있으면은 그죠? 사실은 돈을 위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변조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돈을 줬는데 내가 위조된 지표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돈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는 건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술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에 이제 블록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암호화시킨 다음에, 그죠? 자, 증인 서버를 거쳐서 위변조와 해킹이 이제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돈이잖아요. 자, 돈. 근데 내가 이 돈을 보내기 전에는 지폐 상태로 이제 있는 겁니다. 내가 10만 원을 보낸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10만 원을 보내면 그게 블록별로 다 쪼개집니다. 쪼개져가지고 그 10만 원을, 그죠? 그 보냈던 그 블록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쪼개져가지고 다시 들어올 때 하나의 블록으로 연결이 된다. 요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 중간에 증인 서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돈이 쪼개졌던 거,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이게 쪼개졌을 때는 이게 돈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이 딱 찢어졌으면 솔직히 10만 원짜리 조각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게 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모아져야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특정 누구한테 보낼 때는 이게 돈이 쪼개졌다가 다시 내가 돈을 받을 때는 돈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지폐로 이제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이 조각조각들이 블록이 되는 것이고 이 블록을 다 묶었던 것들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증인 서버라는 것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기존 은행이 있습니다. 자, 기존 은행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시중 은행들이죠. 자, 그러면 시중 은행들, 그러니까 일반 은행은 사실 돈을 여러분들한테 빌려주거나, 그죠? 하게 되면 다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행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누구한테 돈을 100만 원을 쐈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장부, 디지털 장부가 있어요. 거기 은행 자체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해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은행 장부 자체가 해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가 수기로 그거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얼마 보냈어요? 10만 원을 보냈다. 그죠? 10만 원 보냈는데, 그죠? 이 제3자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제3자가 바로 이제 은행입니다. 은행이 개입을 해서 여기다가 0 하나를 더 붙여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A가 B에 10만 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에 오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들만 볼 수 있게 감춰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만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거래 기록은 이제 그 A와 B에 대한 당사자랑 그다음 은행만 볼 수 있다. 근데 원래는 A랑 B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보통은 은행이 이제 감춰놓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왜냐면은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회계장부로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뭐 자금상 횡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 내부자만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불투명하다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트랜잭션이 다 공개가 돼요. 자, 그래서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오기제 해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오송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죠? 해커가 약간 그 코드를 조작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은행이 파산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해킹을 당한다면은 은행 자산이 다 날아갈 수가 있다. 자, 이게 왜 여러분들 됐냐면 200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자, 근데 리먼 브라더스가 거의 100년이 넘는 엄청난 그런 그죠? 규모의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파생 상품 하나 때문에 다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 은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를 통해서 여러 은행들이 다 파산했어요. 뭐 베어스탠스도 파산하고 여러 가지 뭐 은행들이 다 파산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이 파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딱 보고 있을 때 뭐 기업은행, 우리은행, 저도 이제 주거래은행 쓰고 있지만 그게 망할 거로 솔직히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갑자기 어떤 그런 이슈에 의해서 내가 우리은행에다 100억 원 넣어놨는데 그게 갑자기 파산했다? 여러분들 뭐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그 나머지 그죠? 나머지 돈들은 다 날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 은행에 파산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 파산할 일이 사실은 거의 없지만 그죠? 진짜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은행이 어떤 이슈에 의해서 파산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다면 또 해킹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자산이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항마로서 이제 블록체인이 하나가 새롭게 떠오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해 본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A가 B에 10만 원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뭐 시청자가 한 100명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B한테 10만 원을 줍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A가 B한테 10만 원을 줬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러한 하나의 장부를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것은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론적으로 해킹은 가능해요. 해킹은 가능하나 그게 이제 50% 이상 넘어야 된다. 그죠? 그냥 50% 이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블록이 그죠? 이 블록 그 지갑이라고 하죠. 지갑. 네, 이 지갑이 이게 홀더수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1억 명 이상 무조건 넘겠죠. 한 몇억 명 될 건데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스템을 해킹하려면 그죠? 거기에 50% 이상 넘는
그죠? 그런 지갑들을 다 해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홀더가 1억 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5천만 명 이상의 지갑을 다 해킹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해킹하려면 여러분들 수백 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죠?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고 굉장히 좀 안전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뭐 지갑을 해킹해가지고 지갑 주소로 이제 뭐 돈을 빼갈 수 있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해킹이 되는 건데 그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은 해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갑 같은 거는 사실은 좀 이제 해킹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하드월렛 해가지고 이제 USB 형태로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킹이 좀 불가능하고 이제 좀 많이 보완이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핫월렛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월렛 같은 경우에도 뭐 핫월렛이 있고 콜드월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핫월렛 같은 경우 인터넷에다가 이제 내가 메타마스크 같은 그 지갑, 그죠? 사이버 형태 지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콜드월렛은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USB라든가 뭐 그런 데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해킹이 당하는 게 바로 이제 핫월렛, 그죠? 인터넷상에서 이제 있는 지갑에서 해킹이 당하는 거지 하드월렛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해킹이 거의 당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안전하다. 그래서 나중에 유저들이 엄청 많아진다면 특정 힘을 가진 집단이 이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000조잖아요. 1,000조. 1,000조인데 이 비트코인의 그 소수, 그죠? 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소수의 집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조다. 그러면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좀 지어볼게요. 자, 비트코인이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 있는데 요거가 바로 이제 시가총액이 제가 1,000조라고 그랬죠. 1,000조? 1,000조? 자, 그러면 1,000조 중에서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토시 나카모토, 그 사람이 30% 정도 갖고 있다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30%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70%의 그런 집단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 개인들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이거를 위변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홀더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다 동의를 해야만 그게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 근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굉장히 좀 유명한 기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국가 기관 산업으로 밀고 있는 게 하나가 지금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개의 블록이 블록체인이 된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블록들,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장부가 사라져도 사실은 이 블록들이 다 하나가 연결돼가지고 이게 이 트랜잭션이 정말 맞게끔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록체인이 왜 태어났느냐, 그죠? 바로 2008년 리먼 브러더 사태 때 은행들이 파산하고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 그죠? 달러에 대한 대항마로서 이제 블록체인이 나타나게 됐다. 그 이제 바로 비트코인이 이제 여러분들 블록체인의 하나의 그런 태동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다르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어머니예요. 블록체인은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모든 게 다 시작이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로 발생하는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을 이제 부정한 겁니다. 그죠? 철저하게 부정한 거예요. 자, 지금 문제가 많았었어요. 2008년도에는. 그죠? 왜냐면은 대출 엄청나게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 뭐를 해줘더라고 하는, 그죠?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돈 많은 그런 연방 정부들이 달러 가지고 장난질을 한 거예요. 그죠? 달러 장난질을. 왜냐면은 2008년도에 사실, 그죠? 그때 여러 은행들이 파산했으면 그 은행들을 갑자기 뭐 헬리콥터로 돈을 풀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돈을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시켜가지고, 그죠? 이 은행들을 다 살려주고, 그러니까 화폐를 무진하게 찍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는 돈을 만들어서 구제를 해준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물론 나쁜 것만 아니지만 원래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08년, 2009년 이후에, 그죠?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습니다. 없는 돈을 찍어낸다. 그죠? 솔직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은 솔직히 양적 완화가 그러니까 돈이 너무나 많이 풀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까 굉장히 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양적 완화, 솔직히 돈을 무한정 찍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한 사람에 의해서 고안된 탈중심화 블록체인 기술, 탈중심화. 자, 탈중심화라는 얘기가
디센트럴 파이낸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뭐냐면 말 그대로 중심화된 그런 기술을 이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트롤이 가는 게 중간에 그러니까 은행처럼 모든 서버들을 다 이제 은행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하나가 털리면 그죠? 이거 하나가 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담되어 있던 수많은 그런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양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탈중심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중간에 이런 개입이 없어요. 개입이 없고 자, 만약에 150명의 그런 고객들이 있다 그러면은 150명 이게 뭉탱이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심은. 그죠? 요게 날아가면 150명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P2P입니다. P2P.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다량의 피해자가 양산될 일은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중간에 제3자의 개입 없이 이제 서로 금융 시스템이 가능하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제3자가 이제 개입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송금 수수료 내잖아요. 출금 수수료 내죠. 그죠? 중간에 여러분들이 돈을 예탁하게 되면은 그 돈을 여러분들이 자, 은행이 가만히 모셔두는 게 아니라 다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통장에다가 1억 원을 넣어놨다. 그죠? 1억 원 넣어놨으면 이 1억 원은 말 그대로 그 사이버상에 표시되는 1억 원일 뿐이에요. 이 돈을 뭐 한다? 은행들은 여러분들의 동의도 없이 사실은 이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걸로 그죠? 뭐 투자도 하고 예대 마진도 불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로 예금 적금을 하면서 금리를 조금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장 1억 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은행에 가서 1억 다 출금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출금 안 됩니다. 막아버려요. 돈을 어디다 쓸 거냐 하면서 자금 출처를 물어보고요. 그죠? 뭐 그런 것은 당연한데 왜 그러냐면 이 돈을 여러분들이 그냥 회계 장부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지 이거 자체의 현금은 사실은 사이버상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죠? 그냥 코드화된 겁니다. 코드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 원을 바로 이제 보내가지고 출금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기존 화폐와 다르게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정부는 여러분들 뭐 할 수가 있죠? 돈을 찍어낼 수가 있고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이 탈중심화를 통한 개인 간, 그러니까 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게 개발된 암호화폐이자 모든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 달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의 기축통화가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기축통화가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가상화폐라는 이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암호화폐가 솔직히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가 말 그대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이제 통칭이 되는 것인데 명확하게 하면 암호화폐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돈들,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든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받았든 그거를 다 사실은 은행이 다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누구한테 뭐 1,000만 원 이상 돈을 보내게 되면 그게 은행에 자동으로 고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자율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여러분들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비트코인도 이제 봤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봐야 되는데, 자, 이더리움은 이제 2015년에 나왔어요. 2015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2014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2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20만 원보다 나왔을 거예요. 아마 한 몇만 원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2015년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러시아 사람인데 자, 나이가 지금 아마 올해 30살 됐을 겁니다. 이제 좀 젊은 친구인데 블록체인 플랫폼. 자,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의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운영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그냥 화폐일 뿐입니다. 그죠? 화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운영 체제라는 느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화폐를 그냥 보내는 그죠? 하나의 블록체인의 기술의 그 집합체에 불과하다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OS입니다. OS.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솔직히 그거죠.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는 이제 우리 계산기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뭐 OS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말 그대로 컴퓨터는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연습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계에 불과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원조격입니다. 근데 그게 이더리움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윈도우 아니면 맥이라고 하는 OS가 있잖아요. OS 안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연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자체 안에서 OS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사실 비트코인은.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스마트 체인이라고 하는 그 안에 그 자체에 이제 윈도우 우리가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응용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체제가 바로 OS.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모든 알트코인의 시대가 이제 개막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알트코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트코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라든지 카르다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더리움이 없었으면 사실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먼저 딱 세상에 공개가 되고 나서 이더리움이 오픈 소스예요. 그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 소스를 응용해서 화폐를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무제한 응용이 가능해.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더리움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코인의 생태계가 이렇게 커지진 절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소수만 아는 그런 하나의 자산에 불과했겠지만 이제 이더리움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암호화폐 개념 정리를 좀 먼저 해볼 텐데 일단 코인과 토큰의 여러분들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코인과 토큰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많이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자, 코인은 말 그대로 OS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처럼 이제 운영 체제입니다. 그죠? 윈도우, 맥이라든지 운영 체제. 그래서 블록체인의 플랫폼 운영 시스템. 그죠? 요게 바로 이제 OS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의 이제 OS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약간은 원조격이고 이제 본격적인 OS가 이제 이더리움, 그다음에 에이다, 리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운영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윈도우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이제 애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맥 OS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 체제죠. 자, 토큰은 뭐냐면 DApp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블록체인상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래서 테더나 BNB나 FTX 토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토큰이 된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틱톡이라든지 카카오처럼 이런 것들은 그죠? 안드로이드나 그 맥 OS라고 하는 그 운영체제가 없으면 사실 안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운영체제만 있는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인 것들이고, 그래서 이 토큰은 이제 하나의 그냥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코인은 말 그대로 그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하나의 그 운영 체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굉장히 빠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토큰은 그죠? 코인이 없으면 사실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 무조건 있어야 코인 기반으로 토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굉장히 편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트코인 중 메이저 코인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은 정말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메이저 코인은 비트코인 하나예요, 사실은. 그죠? 나머지가 다 알트코인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인데 그나마 우리가 이제 메이저 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 이외에 이제 대장격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대형주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여기 코인 마켓캡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코인 시가총액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체적인 메이저 코인이 이제 코인 마켓캡 상위 20에서 50위 정도 링크된 코인이 바로 이제 대체적으로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잡 알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죠? 말 그대로 우리가 소형주, 스몰캡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 20에서 50 정도가 바로 이제 어떤 특정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죠?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트코인 중 메이저 코인은 바로 이제 20에서 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플랫폼 코인에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플랫폼.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뭐 카카오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 안에서 코인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그죠? 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플랫폼 코인.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 응용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실생활에 응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상화폐 표현하는 그 가상화폐 말고 실제 공간에서 쓰이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실제 결제가 가능하죠. 리플도 결제가 가능하고,
결제 가능한 것들 아니면은 뭐 페이코인이라든지 그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다음에 뭐 카카오에서 개발한 뭐 클레이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플랫폼 코인이 되는 건데 자 그것보다 조금 더 원조격으로 이제 플랫폼 코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카르다노, 이제 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카르다노, 그다음에 이제 솔라나나 이제 폴리곤 이런 코인들이 바로 이제 플랫폼 코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좀 대장이긴 한데 자, 플랫폼 코인이 왜 유망한지 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코인이 좀 더 유망한 이유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블록체인은 이제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용이해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유저들한테 지급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오픈 소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갖고, 그죠? 우리가 그 코인을 만들 필요가 없이 토큰을 하나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토큰을 발행을 하고, 이 토큰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A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어드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어드랍. 에어드랍이 뭐냐면 이제 코인들을 무료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내가 발행한 코인을 무료로 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만약에 A라는 그 플랫폼이 코인을 만약에 10억 개를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억 개. 10억 개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 10억 개라고 하는 이 발행이 있는데, 그죠? 이게 가치가 사실은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이 10억 개를, 그죠? 인당, 그죠? 한 개씩 10억 명한테 나눠준다. 그러면은 이 홀더들이 10억 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코인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게 많이 뛰어 올라가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유저들한테 지급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너가 우리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쓰거나 여기서 놀면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 가상화폐를 내가 무료로 줄게. 그러니까 약간 포인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플랫폼의 최우선 과제는 유저를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자, 네이버가 이렇게 컸던 게 사실은 과거에 사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인터넷일 뿐이었어요. 그냥 하나의 뭐 신문 제공해주고 증권 정보 제공해주고 정보 제공 사이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확 뜬 게 뭐냐면 지식인 서비스 때문에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를 광고를 엄청 했죠. 그래서 그때 조금이라도 뭐 궁금하면은 다 이제 무조건 네이버 초록창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네이버 지식인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이제 광고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이버가 이제 왜냐면 플랫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 유저들이 한 몇천만 명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뭐 뉴스도 이제 내보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블로그, 카페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이버 자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네이버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초창기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초창기 돈을 많이 못 벌다가 계속 이제 지식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죠? 뭐 서로 투자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광고 사업.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린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로 주든 아니면 뭐 돈을 주든 정보를 주든 플랫폼은 어쨌든 많은 유저들을 한 번에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지급한다면 사실 플랫폼 사업은 엄청나게 확장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이트를 런칭을 했어요. 사이트는 뭐 교육 사이트를 런칭을 했다. 그러면 그 교육이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중국어가 될 수도 있고 외국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교육들을 그죠? 어떤 무료 교육을 수강을 하게 되면은 코인을 준대요. 그죠? 코인을 주고 그 코인을 통해서 다른 교육도 이제 우리가 결제가 가능해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방대한 정보의 그런 교육료, 뭐 책도 살 수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이제 뭐 일타 강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좀 뛰어난 강사들이 많으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정보를.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발행됐던 코인들을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코인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단 그 제가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예를 들었지만은 뭐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중앙화된 플랫폼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카카오. 자, 우리가 카카오 굉장히 많이 쓰죠. 자, 여러분들 솔직히 카카오 안 쓰시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카카오가 처음에는 이게 2010년인가 나왔을 건데 그때는 이제 셋이 이전을 했었어요. 자, 뭐냐면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문자. 여러분들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 하나 보내는데 20원 듭니다. 25원. 비싸면 30원까지 들어요. 그러면 문자를 하루에 100개 보낸다. 그죠? 100개 보낸다고 하면 얼마예요? 그죠? 30원이니까 3,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3,000원씩. 그죠? 한 달이면 10만 원이에요. 문자비만. 그죠? 메신저 어플을 통해 커졌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다 돈을 냈지만 야, 너네 내가 무료로 이렇게 풀어줄 테니까 이거 한번 써볼래?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죠. 자,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메신저 무료 제공 서비스 오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됐었죠. 그래서 카카오톡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니까 뭐가 될까요? 당연히 서버가 엄청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000명밖에 없었지만 지금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면은 서버 비용이라는 게 있죠. 서버 비용. 서버 비용. 이런 걸 늘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죠? 그럼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까지 얘네가 투자했던 걸 돈을 회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자들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 자본, 그러니까 카카오 자기 자본을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서버 늘리고 프로그램 늘렸으니까 이제는 너네가 돈을 좀 내. 이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이모티콘, 아니면은 뭐 카카오 게임,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사업을 전발적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돈을 이렇게 쓸어 담기 시작하는 거야, 카카오가. 그래서 사업을 늘려가게 됐다. 지금은 사실 카카오가 없는 게 없잖아요. 사실 카카오 미용실도 있고요. 이제 카카오 헤어샵, 뭐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 뭐 다 있습니다. 모든 카카오 모빌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카카오 배달로 나올 거 참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늘려갔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카카오를 많이 쓰게 된 상태에서 현재 카카오가 그 플랫폼 횡포라고 하죠. 갑자기 돈을 늘려버리면, 그러니까 비용을 늘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택시 불렀을 때 기본 요금이 3,800원이었다면 지금은 뭐 4,500원, 5,500원 이렇게 늘린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히 택시 타면서 카카오티 안 부르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카카오티 무조건 부르는데 누가 저기 도로 나가서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죠? 다 핸드폰으로 다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리해졌기 때문에 약간 이게 횡포가 가능하다. 가벼 횡포. 자, 그리고 넷플릭스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넷플릭스 많이 보는데 구독료가 늘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좀 큰 뉴스가 있었죠. 구독료 늘린다고, 인상한다고. 그 넷플릭스가 이제는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너무나 재밌는 그런 영화들이라든가 그 넷플릭스 또 오리지널 시리즈도 있잖아요. 굉장히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처음에는 넷플릭스가 그 비디오 가게로 운영하다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죠? 이 플랫폼을 비용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야죠. 그죠? 물론 할인되는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사가 갑질하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이라든가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쓰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용자가 증가하게 되고 점점 비용을 늘려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 이용자들이 약간 좀 손해를 보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만큼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은 광고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유지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선택임에는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부담은 소비자들이 더 가중되기 마련인 거죠. 자, 근데 블록체인, 즉 이제 플랫폼 코인의 상승 구조.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이 좋은 거면 뭐냐면, 일단은 아까처럼 플랫폼 사업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플랫폼의 지배력이 높아져 가치가 상승하면은 동반 상승하는 구조.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다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는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 설명드렸죠. 카카오가 굉장히 수많은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그 안에 유저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러면 카카오가 수수료를 늘릴 수가 있어요, 얘네가. 그러면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이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카카오가 수수료를 늘렸기 때문에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죠? 왜냐면은 사람들은 조금 더 불편한 걸로 돌아가기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내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카카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고, 소비자들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지게 된다. 과거엔 그랬죠. 근데 지금 이 플랫폼 코인이 많이 등장이 된다면 이런 그 이용 수수료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똑같은 코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플랫폼 코인을 갖고 있다. 그죠? 내가 만약에 뭐 카카오티를 통해서 뭐 대리를 불렀다. 지금 뭐 4,500원의 돈을 내지만 이거는 4,500원이라는 돈을 내 현금을 통해서 원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 코인 자체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코인이라고 하는 그 코인을 결제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 코인이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걸 내가 팔고 있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쓰게 되면은 그죠? 사실은 가치가 고정돼 있는 상태로 쓰게 되는 것이고 그 코인을 내가 현금화 시킨다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벌겠죠. 플랫폼 코인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느낌이. 그래서 내가 만든 코인을 이용자한테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코인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그죠?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데 공급량은 한정돼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 네이버 블로그 말고 그냥 이 플랫폼 코인을 발행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을 네가 쓰면 좋은 양질의 글을 쓰면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코인을 30개 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양질의 그 정보를 코인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즉각적인 보상이 코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코인을 나중에 돈 받고 팔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양질의 정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유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정보를 보려면 다 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영상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퀄리티 정보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다 여기서 이제 정보를 사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글을 썼는데 그거를 돈을 100만 원 주고 팔 수도 있는 것이고 1,000만 원 주고 팔 수도 있는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어 올리면 조회수별로 광고비를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자, 이것도 영상 그 체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류를 얼마나 오래 했냐에 따라서 그 영상의 상해 노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급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코인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유저가 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약간 비슷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조금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조회수별로 돈 주는 것도 사실은 이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기 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저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글 쓰면 네가 여기서 뭐 어떤 특정한 정보를 만들면 코인을 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제가 하나 생각을 해본 건데 만약에 어떤 그 작곡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 그러면 이 사이트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리면은 사실 이게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작권을 블록체인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이 음악은 내가 무조건 맞는 것이다. 이거 이제 나중에 흔히 얘기해서 NFT라고 하는 뭐 비슷한 거죠. 그죠? 여기다가 음악을 올리고 이 작곡된 음악을 저작권과 같이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을 사고 싶다. 내가 만약에 어떤 비트를 내가 짜고 싶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 근데 여기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갖고 음악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너무 괜찮다. 그래서 이거를 사고 싶다고 하면 이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뭘 할까요? 양질의 음악을 만들겠죠. 그죠? 양질의 그런 작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사업의 그런 진가가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플랫폼 코인의 상승 구조가 바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여서 이 어떤 사업 아이템이든 어떤 것들이든 이제 플랫폼이 정말 뛰어나다면,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한다면 플랫폼 코인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제가 플랫폼 코인에 주목하는 이유. 자, 그 다음에 수요자가 많아지면 플랫폼 코인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내 플랫폼에 들어오면서 코인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그래서 유저가 많아지고 활용처가 많아지면 코인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자, 페이코인이 예전에 개당 100원도 안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3,000원, 4,000원 갔던 것도 이 페이코인, 그 다날이라고 하는 회사가 발행을 한 거예요. 그죠? 발행을 해서 이거를 페이코인을 많은 홀더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 것처럼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플랫폼 코인 여러분들이 좀 쓰시는 게 제가 보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에서 프로그램이 구현되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워요. 수정이.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카카오가
얼마 준다고 그랬죠? 처음에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로 가정을 해볼게요. 5%인데 카카오가 점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수수료를 6%로 늘려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소비자가 다 그 1%에 대한 손해를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딱 처음부터 수수료 무조건 1% 고정이에요. 그러면 변함없이 1%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상관이 없이. 자, 그래서 A라는 플랫폼이 들어오면 2%의 수수료를 지급을 했다, 원래는. 그죠? 근데 A라는 플랫폼이 커지면 A가 갑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갑질할 수 있죠. 그래서 1%로 줄여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은 사실 수수료를 인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딱 그 코드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하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제 플랫폼 코인,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탈중앙화 생태계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자, 탈중앙화 생태계가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웹 3 시대에 살고 있어요. 웹 3 시대에. 자, 웹 3가 뭐냐면요,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맞춤형 정보의 시대, 현재는. 그죠?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패션, 어떤 뭐가 정장 관련된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 내가 인터넷 검색을 몇 번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구글이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죠? 내가 원하는 그 상품에 맞게끔 그 상품을 계속 광고에 노출시켜 줍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맞춤형 정보 시대인데, 쇼핑도 맞춤, 그다음에 게임도 맞춤이고 검색도 맞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맞춤형 그런 알고리즘화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웹3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웹3에는 무조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포함이 되면 굉장히 좀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자, 웹3. 그러니까 웹은 이제 1.0, 2.0, 3.0이 있는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색 한 번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정보의 공급자가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이제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네이버든 유튜브든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죠? 일일이 다 검색을 해서 정보가 나왔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특정 영상을 찾으려고 검색을 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최근에 봤던 영상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 자동 찾아주는 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웹 3.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1.0이 뭐냐면 신문사의 정보원 제공.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초창기 네이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증권 정보, 그죠? 아니면은 오늘의 뉴스, 그죠? 아니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것만 볼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하나의 신문이었다는 거죠, 인터넷 신문. 근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개인들도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네이버가 그 안에 지식인 서비스도 만들고, 그죠? 블로그 만들고 카페 만들고 하면서 서로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근데 그것도 내가 정말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검색을 했을 때 그 정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본, 그죠? 그런 것들이 상위 노출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가 독점화되고 있었어요, 2.0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예전에 그 드루킹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뭐냐면 댓글 조작으로 통해서 그 정보를 왜곡하고 교란시키는 행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이렇게 2.0 상태에서 여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과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딱 어떤 정말 좋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보에 의해서 그 정보가 완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보지 못해요. 근데 지금 3.0은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그 일을 해냈죠. 그래서 데이터에 AI 기능을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데이터 검색을 패턴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찾고 싶었던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알고리즘 정보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인데 복잡해졌던 우리의 머리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해주고 소비자의 선호의 필요를 찾고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게 이제 웹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3는 필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다 묶여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이제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보장 가능하고, 그래서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양이 아니라 질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구조가 생산이 가능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고퀄리티로 글을 만들거나 고퀄리티로 음악을 만들거나 영상을 찍으면 거기에 걸맞는 코인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 이용자의 수준도 굉장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상을
광고 같은 간접적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 형태로 코인으로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바로 돈을 받으니까 그거 바로 팔 수도 있고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특정 정보를 올리면 기준에 따라서 시스템에서 올린 정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이렇게 받은 가상화폐는 다른 정보를 열람할 때 쓸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특정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적합도로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가격, 그 다음에 산정, 정보 공유자에게 제시해서 정보 요구자가 받아들이면 정보 열람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네가 이 글 썼는데 누가 이걸 5,000원에 사고 싶대. 너 동의해? 아, 5,000원에 팔게. 아, 그래, 그럼 거래 성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5만 원에 팔고 싶다. 그래, 누가 10만 원 사겠대. 그럼 10만 원? 오케이. 하면서 가격을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 그래서 요구자가 열람한 뒤에 그 가치를 인정하면 그 정보의 가치는 가격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거래는 모두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가상화폐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화나 달러로 이제 결제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플랫폼 자체에 개발한 가상화폐로 결제가 된다. 그래서 정보의 질을 절대적으로 추구하고요.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보상이 가능한 구조가 바로 이제 플랫폼 코인이다. 그래서 플랫폼 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제 이 코인을 쓰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정 플랫폼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서버 증설과 수익 환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증가하게 되고요. 수수료가 증가할 수 없고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먹고 자는 니즈에 의해서 수수료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대장급 코인인 건 불가능해요. 분명해요. 하지만 NFT에서는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엄청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수수료가 조금 비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질 것이고,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낮은 대체 코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솔라나나 카르다노, 에이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혹은 거래 비용이 조금 낮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기술적 요소들이 기존 블록체인, 즉 이더리움이 제공하는 무결성을 좀 해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솔라나나 카르다노가 이제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로도 좀 나중에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타코인에 대한 신뢰도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에이다 완전 잡코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에이다, 그죠? 완전히 근본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신뢰도가 증가하면서 수수료가 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가 해킹이 되면서 컨텐츠가 소실되거나 하게 되면 관리 복구가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클라우드 저장하면은 보상이나 복구는 가능하다. 하지만 진정한 탈중화가 아니기 때문에 탈중화 시스템이 유지가 절대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아까처럼 이런 신뢰도가 증가해야 된다. 코인 자체 신뢰도가 증가해야 이제 플랫폼 코인의 전발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은 지금 조금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테슬라 시총에 추월을 당했지만 비트코인 여러분들 무작위로 찍어내는 달러와 다르게 2,100만 개라는 한정 수량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중앙화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투자처가 비트코인으로 다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페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3만 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장기적으로는 10만 불 이상 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홀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게끔 된다.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는. 그죠?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저 달러보다 조금 더 달러보다 바로 아래로 아마 갈 수도 있어요. 그 위상이. 그래서 비트코인은 일반 상품과 다르게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 언제 어디서나 거래하고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 세계 대형 금융기관들의 투자처, 중국과 미국, 한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을 좀 드렸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플랫폼 코인이 가격이 좀 잠벌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 블록체인에 대한 기초 강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은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통해서도 이제 이런 또 질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